자, 오늘 CPI에 대해서 해석을 무지하게 윤정두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예? 기가 막히게 해드렸기 때문에 결론은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HPSP 저점에서의 저 폭발적인 시세 이런 부분들을 다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 한번 봐볼까요? 1월 11일 날 같은 경우에 1월 11일 날 같은 경우에 미국의 CPI가 그때 이제 발표된 날의 기준이 되는데, 1월 11일 날은 예상치를 그때도 상회를 했어요.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강보합으로 끝났네. 개뿔이나 뭐 강보합으로 끝났단 말이야. 근데 오늘 새벽에 1.35% 다우가 밀리니까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잖아요. 뭐 CPI가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찬가지예요. 이날도 0.07 S&P 500 지수도 1월 11일 날 CPI 발표된 날 음봉 떨어졌다가 꼬리 다 달고 약보합으로 상승 추세 그대로. 나스닥의 경우는 1월 11일 날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로 보합으로 끝났어요. 마이너스 1.13까지 밀렸다가.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날 뭐 별로 밀린 것도 없이 상승 추세 그대로 끝났잖아요. 어? 근데 뭐 오늘의 경우는 개파랗게 1.8% 밀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부정적으로. 근데 엔비디아는 양봉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PPI가 나오는 날짜를 기준을 잡아서 보시면 되는데, 예? PPI가 그 일정이 다 나와 있죠. 보시면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어제 12일 날 기준에서 새벽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PPI가 바로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13일 화요일, 제가 뭐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목이 막 그렇게 돼 있고, 한 템포 이제 건너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있네.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 날짜 기준에 16일 금요일째 나옵니다. 이 녀석들 말이야. 그럼 또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우리 빨리빨리 수익 내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도 똑같아요. CPI 약간 이제 올려드렸잖아요, 채팅방에. 그 CPI 같은 경우에 윤정두가 설정해 드린 것처럼, 아니 생산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것도 근원 원 원유 가격과 에너지 가격과 그리고 이제 식료품 가격은 천재지변이나 또 과도한 담합에 의한 원유 가격, 뭐 오일 쇼크 당시처럼의 흐름은 안 나오겠지만은, 그런 흐름의 기준이 잡히면 소비자들의 기준과 상관없이 변동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빼고 난 물가 동향의 기준이 근원입니다. 생산자도 똑같아요. 그런데 생산자는 근원을 보느냐 일반을 보느냐 해서 윤정도 기준은 일반을 본다는 거예요. 왜요? 일반을 보는 이유는 생산자는 원유나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단순 논리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년을 볼 거냐 전년 대비해서를 볼 거냐. 전년 대비해서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의 변동률. 저게 전년 대비인데 오전에도 이제 그거 가지고 교육을 해드린 이유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CPI가 폭등이 나올 때 시장이 깨졌나요? 그러니까 그 원칙적인 내용조차 모르고 계시니까 지금까지 손실이 있으셨던 거예요, 계좌가. CPI가 강세를 띠던 2021년도 2분기 이후가 되겠죠. 총선 끝나고 2조 달러 뿌려댈 때. 그때 파월 의장이 공격적으로 긴축을 했어야 되는데 긴축을 안 했단 말이야. 지표가 좋아지고 경기가 살아나고 지표 좋아졌는데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 긴축을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하고 2조 달러를 바이든 대통령이 뿌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뽑혔어도 거기도 뿌리겠죠. 근데 정부에 반하는 긴축을 얘기하기가 어렵죠, 사실 미국도.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감안했을 때 기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일단은 유동성이 확장이 되면서 인건비 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갔지만 21년 11월 달에 나스닥이 사상 최대 고점을 찍고요.
22년 1월 달에 다우와 S&P 500 지수가 고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거라고 했을 때 저게 가장 큰 기준이에요. 그리고 금리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 시기가 2000년 이후에 금리 인상 시기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입니다. 2년 동안 2년 1개월 동안 1년에 8번의 FOMC 회의 열리잖아요. 2년 동안 16번 그리고 한 번 더 올려서 17번을 올렸어요. 매번 25bp씩 17번. 그럼 어떻게 되냐면 9.11 테러 터지고 나서 바닥금리 1%였는데 금리 경기가 살아나면서 금리를 올려서 5.25%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4.25%포인트를 올린 거예요. 17번 올리면서. 이번에는 급격히 올렸잖아. 그때는 단 한 번도 안 쉬고 금리를 올려. 그럼 단 한 번도 안 쉬고 그 금리 FOMC 회의 날 재밌는 일들이 많아. 뭐냐면은 경기가 지표가 좋으면 어떻게 돼? 시장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는 날도 있지만 또 밀리는 날도 있잖아. 그럼 지표가 좋아서 시장 지수가 올라갔는데 그런 날은 또 아무 말 안 하다가 지표가 좋아서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 날 눌려. 그럼 뭐라 그러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러면서 또 질질 짜고 난리가. 누가? 방송 나오는 그 소위 전문가라는 친구들이. 윤정두랑 똑같은. 윤정두도 혼나야 되는. 그따구로 해놓고 엉엉 울어요. 윤정두만 유일하게 아니 지표가 좋다는데 왜 울어? 정신 나갔어? 그렇게 해서 눌리면 편입의 기준이지 이렇게. 그리고 금리를 드디어 내립니다. 왜 내려요? 언제 내려요? 2007년 초반기에 리먼 브러스가 2008년도 하반기에 터지기 전에 2007년도 1월 1분기부터 해서 서프라임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이 돼요. 서프라임에 대한. 그 서프라임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고 나서 그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짧게만 끊을게요. 결국은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립니다. 도저히 안 돼. 이거는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야. 그래서 금리를 내리고 결론은 어떻게 돼요? 금리를 내리고 2007년 10월에 정확히 글로벌 증시는 모두 고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 폭등, 금리 인하 시기에 바로 폭락. 2008년도에 미국의 대형 IB 5군데 중에 베어스턴스가 1바따로 망하고 두 번째 리먼 브러스가 망하고 세 번째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되고 그리고 진정이 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만 살아남아 있던 거죠. 금리 인상 시기는 다 죽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에 농담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 시기에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린다는 금리 인하 시기에 죄송합니다. 이제 피곤해서 그래. 금리 인하 시기에 만약에라도 금리 인하 시기 발표가 나온다. 금리를 인하하겠다. 또 금리를 인하한다.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 나가야 돼. 윤정두가 더 합시다 해도 나쁜 윤정두는 저거 말 바꾸네. 이렇게 하셔야 돼.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도망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니까. 자, 그러면 먼 훗날 다 따지지 말고 오늘 당장의 기준이에요. CPI가 긍정적으로 나왔어. 시장에서는 CPI가 예상치보다 강세를 뗀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3.7인데 3.9로 나온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왜 부정적이냐는 거야. 소비자 물가지수가 너무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왜? 소비자 물가지수가 너무 올라가면 왜? 생산자 물가지수도 올라가겠죠. 거기까지 하면 똘똘하네. 그런데 왜? 생산자 물가지수도 올라갔는데 그런데 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소비에 대한 부담 요인이 발생돼서 소비가 둔화돼서 경기가 둔화될까 봐지. 둔화될까 봐인 거지 경기가 둔화됐나고? 안 됐잖아. HPSP가 지금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간내 매도 잔량이 10,000주 이상이 쌓여 있었어요. 순간 깜짝 놀랐어. 아니 왜 쌓일까? 개파로를 했는데 근데 아니나 달라 바로 12,000주 매수위로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감 농쇼가에도 뭐 체결시킬 수 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몇 달 필요는 없고 좀 이따 이제 수급 범위 같이 또 보고 내일 또 보면 돼요. 그냥 결론적으로 CPI가 전년 대비해서 예상치보다 소폭 긍정적이어서 지금 4%인데 원하는 거는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한 3%를 원해요.
3% 이하 범위를.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 저게 문제가 돼서 뭐 진짜 굉장히 심각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CPI가 더 안정화되고 개인 소비 지출이 더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아지면 이론적으로 좋기도 한데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는 거지. 그럼 돈을 풀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푼다는 자체가 이제 그거는 악재. 그래 돈을 계속 풀어 제껴서 금리를 계속 낮춰서 바닥금리 그 이상으로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바닥을 찍는다. 거기서부터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올 때까지는 가격 반발력.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폭등 랠리. 다만 이번은 정책을 미국도 조금 엇박자를 형성을 시켜서 결론적으로 CPI, PPI 이제 최고점일 때 급격한 금리 인하를 했죠. 그때 일시적인 조정.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됐죠.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그냥 윤정도 믿고 따라오는 것뿐이 없어. 어? 성장주의 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 성장주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어?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금리를 유지할 정도로 경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고점 금리를. 그럼 경기가 좋다라는 건 성장주에 돈이 몰린다는 거고 금리를 낮춘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야, 경기가 둔화된다. 부양책이 나오는구나. 부양책이 나와서 좋은 게 아니라 바닥일 때 부양책이 좋은 거고 정점에서부터 슬슬 부양을 해준다. 이건 아니다. 끝. 그렇게 해서 IT를 다 팔고 성장주를 다 팔고 나머지 차분히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저 PBR주 유틸리티 업종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것도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수급 어떻게 돼 있나 보려고 지금 그 여러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거래대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삼성전자가 1위, 뭐 하이닉스 최상위를 형성해 줘요. 좋은 거라 그랬어요, 나쁜 거라 그랬어요. 무조건 좋은 겁니다. 예? 주가가 눌리더라도 거래가 실려 있는 상태의 주가의 눌림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야만 좋은 겁니다. HLB 한동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었고 메타방에서도 비중을 채워놓고 보고 있었고 근데 결국은 메타방에서 다 팔아냈는데 오늘 변동이 아랫방향으로 좀 확장됐지만 결국은 거래대금 없죠. 그럼 안 된단 말이야. 밀려도 거래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거래 터지고 밀리면 그건 안 되지만 그리고 지금도 저런 신문 기사가 제일 싫다는 거야. 1월 CPI 충격 국내 증시 1월 CPI 쇼크 우리나라만 조정받았으니까 우리나라만 쇼크일 수는 있겠지만은 일본 3% 폭등 나온 이후에 0.6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3% 폭등 종가 기준 2.8% 폭등에 마이너스 0.6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CPI가 쇼크가 될 수 있습니까? 쇼크인데 어떻게 미국장에 지금 선물이 강세를 띌 수 있나요? 10시 반 이후에 글로벌 시장에 1도 영향 없는 중국 증시는 볼 이유도 없고 봐봐야 오히려 피곤해진다 하는데 그 중국 증시 10시 반만 되면 중계방송하고 앉아있고 오늘 중국 상하이 지수는 플러스야. 항생도 플러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 영향이 1도 없는데.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지속되느냐 그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의 거래대금도 오늘 기준에 2위 땡큐죠.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와 삼성전기는 아쉽지만 또 죄송스러운 부분도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삼성전기의 주력 비중 10%인데. 근데 비중은 현재 뭐 기준에서는 유지를 하되 신규 편입 기준만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수급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건망으로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한미반도체 단기과열 지정 예고 들어가 있는데 HPSP에 연동되지는 않았어요. 뭐 수급 기간이 1분 들어왔고 외국인이 1분 매도했어요. 9,700만 주대 종목이라서 의미는 없어요. 저 물량에 대한. 뭐 123만 주 들어오면서 또 개인들 쌍끌이로 145만 주 가져가면서 들어올린 주가인데 옆으로 횡보하면서 눌림은 있을 수 있어도 저것이 조정의 기준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현대차의 기준도 말씀드렸죠. 현대차의 기준도 옆으로 횡보는 할 수 있대. 가격 조정이 깊지는 않아요. 최악의 가격 조정이 23만 원이라고 그랬고 24만 원 정도면 하방 분명히 잡을 거예요. 왜요? 아니 글로벌 시장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못 간 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정책을 오픈할 이유는 없잖아. 공매도 금지. 또 주주환원 정책을 각 그룹사들도 좀 고민을 해라. 상생 정책을. 근데 그게 아니라 무턱대고 무슨 저PBR주. 그런 정책을 누가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고 뭐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심각하죠. 어찌됐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도 마찬가지고 신고가 내주고 나서의 횡보에 수급도 꼬이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IT 쪽의 반도체 소부장은 이미 작년 여름부터 수급이 다 개선돼 있고 추이 추세가 긍정적인데 자동차는 아직은 조금 기아 대비해서 현대 모비스의 시가총액이 더 컸어요. 21년도 1월만 해도 모비스가 시가총액 10위, 기아는 10위에도 못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흐름에 뭐 탄력적인 시세가 나와줘야 될 위치인데 사실 52주 고가도 못 넘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항상 대형주, 오늘도 대장주가 오늘도 예를 들면 제주반도체가 8% 올라왔다. 예를 들면 종가로요. 장중에 12% 올라왔어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분들이 모르셔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제주반도체가 대장이에요. 뭐 이러면서. 그 천하의 바보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막말로.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이게 뭐 어떤 테마에 얘가 대장주입니다. 근데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자동차주에 현대모비스가 뭐 그것도 상관없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는 뭐 성화이텍이 대장주. 그게 어떻게 대장주야? 완성차가 가야 한 템포, 두 템포, 세 템포 이후에 같이 움직이는 거야. 하이닉스의 신고가 랠리,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 또 삼성전자 못 가는 것 같지만 52주 신고가에 시장 대비 2배, 3배, 2015년으로 따지면 10배 올라와 있어요. 시장 대비. 그 주도력이 있는 쪽이 추가적인 강세를 떼어줘야 나머지가 가는 거지. 예? 이해되시죠? 그런 맥락에서 기준을 좀 설정해서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차,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은 실적주로, 그 다음에 KB금융이 오늘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얘도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 옆으로 횡보하는 거, 그 정도 수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수급이나 모든 면이. 그 다음에 이제 HPSP 오늘 쌍끌이로 추정을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 기간 쪽에서는 여전히 매수는 없었다. 다만 손바뀜의 흐름이 있었겠죠. 매도와 매수. 그래서 16만 주씩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물량은 프로그램 쪽의 수급. 프로그램 수급. 110만 주, 116만 주 매수에 106만 주 매도잖아요. 상당 부분이 프로그램. 그게 다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그렇게 해서 수급이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오늘 추가적으로 3.88% 들어 올리고 끝날 만한 또 엄청난 수급은 일단 아니지. 내일 또 프로그램이나 개인 선호 창구 동향 보면서 대처하면 무리 수 없죠. HLB도 과연 이제 오늘의 기준의 조정이 추세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살려놓을 거냐. 근데 1600만 주씩 터지던 종목에서의 거래 랭크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70% 혹은 시장 상황 감안해서의 기준에 거래대금 최소 10위 안에 5위 전후에 놓여줘야 돼. 그러면 최소 보면 700만 주씩 터져줘야 돼. 최악의 경우가 300만 주. 그 정도는 터져야 변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HLB 생명과학 그럼 안 갖고 있는 종목이지만 두산 로보틱스도 일단은 뭐 VIP 방에서 질문을 주셨지만은 기간 쪽의 수급이 저게 연기금 아닐까요? 투신 연기금 쪽이네. 투신하고 보험도 일부 들어왔고 뭐 로봇 관련주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수급 논리 부분에서 좀 놓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70%의 대주 지분. 나머지는 이제 뭐 안 갖고 있는 쪽의 기준이죠. 제주반도체 매수가 이제 오늘 첫 바다로 나갔고 수급이 일단 어쨌건 쌍끌이 수급에 눌리면서 시작되고 내일 프로그램 들어오면 저쪽도 볼 수 있어요. 내일 개장초에 뭐 급하게 매매 기준 잡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 종목에서 시장이 뭐 흥분 상태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수급 동향도 이제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가온칩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거래대금 없으면은 안 돼. 무조건 뭐 고점 돌파한다 이런 거 안 되고, 가온칩스도 수급이 월등해야 돼요. 뭐 저 정도면은 뭐 전체적인 흐름 기준 됐죠. 한미반도체와 HPSP처럼의 제2의 IT 쪽의 수급 범위의 종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뭐 하나하나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쪽에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종목이 만만치는 않아요. 변동률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수급 들어오면서의 변동성에서 1, 2천억 이런 거 갖고는 안 되고, 거래대금 취장이 5위 안에 일단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그 정도면 말 그대로 엔캠 같은 경우에 오늘 도저히 들어갈 게 없었다면은 엔캠 같은 종목도 들여다볼 수는 있었겠죠. 거래대금이 최상인데. 자, 그렇게 해서 뭐 전체 포트의 구성에 대한 전략은 현대로템을 일단 빼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성까지는 한미반도체, HPSP 주성까지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들여다보고 가져가는 쪽의 기준. 그리고 이제 하나마이크론, 리노공업, 이수페타시스는 좀 빠르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고영도 거래가 월등히 터지면 다시 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HP 반도체도. 그렇게 해서 대처하면 되겠어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주력주의 기준도, 포트폴리오 이제 계좌의 기준도 전일 대비해서는 수익 부분이 조금 축소되긴 했지만 13.7%의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 2월달 포트가 대박인 거죠. 시장 흐름만 좀 잘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리고 크게 무리수 두지 않는 범위에서 포트 구성 잘하고, 그다음에 메타방을 그래서 오픈해 드린 거잖아요.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잡아서 전략을 꾸리실 거냐,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 설정을 할 거냐, 그건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냥 우왕좌왕 뭐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먼저 구성해 놓으시고 변동성 매매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메타방의 내용을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같이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메타방은 메타방대로 전략을 별도로 오픈을 드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 포트폴리오 전략 참조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이렇게 수익 범위들, 이거 제대로 이 디자인 하시는 분 이거 제대로 긴장하셔갖고 못하세요? 혼나? 본인이 보실 때 1억 가상계좌에 어떻게 5%가 되는데 이게 1월 포트가 35%가 됩니까? 방송 원고에도 나와 있는데. 얘기했잖아. 일을 업무를 하시고도 안야만 못하는 상황이 된다니까요. 35% 수익 보면은 1월에요. 11월 포트야. 11월 포트. 그리고 방송하면은 그냥 2월 포트 하시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만약에 1월 포트인데 어제 전달이 잘못돼서 제가 2월이라고 했는데 그걸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 해도 1월 포트면 5% 수익인데 무슨 35%를 내나. 신뢰도가 없잖아 그러면. 그죠? 1월 달에 폭락장에서 어떻게 35%를 내. 그렇게 전달이 돼도 서로 의견 교환을 해야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라든가. 한번 수정하기 힘드신데 왜 안 물어봐? 그런 내용을 윤정단한테 물어봐야지. 물론 선임자들한테도 물어보지만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다 싶으면은 이 얘기를 해야지. 말이 돼? 확 그냥 막 그냥. 두 번째로 또 엉엉엉 울면 또 소문내려고 그래. 악덕업주라고. 자, 밑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합류하시면 되겠습니다.